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사연을 적어봤어요. 어릴 적 저희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학교에서 가난한 집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언급될 정도로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죠. 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이 안 좋으셨고 제가 성인이 되기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주변 도움으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됐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더 막막하더라고요. 꿋꿋이 혼자 살아가면 될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외로움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그랬는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시댁도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기에 사실 결혼이 힘들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시댁에선 절 너무나 반겨하셨어요. 전 제가 정말 좋아서 반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고서 시모는 당당하게 결혼을 허락한 이유를 말해주셨죠. 솔직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 하는 말인데 이제는 네가 우리 집 가사를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사실 우리 준호가 처음에 은미 너 데리고 왔을 때는 결혼까지 한다길래 장난하는 줄 알았어. 부모도 없고 집도 뭣도 없는 애를 무작정 데리고 와서는 결혼한다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니. 준호가 어디 가서 빠지는 애도 아니고. 충분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은미 너도 알지?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솔직히 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준호 씨에 비해서는 능력도 없으니까 사실 많이 반대하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준호 씨도 반대를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어머님이 괜찮다고 해주셔서 한 번도 반대 안 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늘 궁금했는데 그럼 어머님은 저 허락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예요? 이유? 뭐 준호야, 다른 여자들이랑도 결혼할 수 있겠지. 그런데 준호 수준에 맞는 애 만나면 걔가 고분고분 내 말이라도 듣겠니? 요즘 애들은 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데 사실 난 그런 꼴 못 본다. 며느리는 죽어도 며느리야. 시집을 왔으면 시댁에 맞춰서 살아야지. 이것도 싫다, 저것도 불편하다 하는 여자 데리고 올 바에야 뭣도 없으니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애 데리고 오는 게 낫지 뭐. 아, 그럼 제가 말을 잘 들을 것 같아서 그럼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 근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살림도 서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도 한 번도 반대 안 하시고 받아주신 이유가 살림이야. 알려주면 되는 거고. 너는 친정이 있기라니 뭐가 있니? 너도 가족 생겨서 좋고 나는 잘 쓸 며느리 생겨서 좋고 너나 나나 좋은 건데 반대를 할 필요가 없지 뭐. 어쨌든 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다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네가 훨씬 딸리는 결혼 한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 내가 잔소리하는 거 너무 고깝게 듣지 말고 알았니? 당당하게 제가 뭐가 없어서 결혼을 허락했다는 시모의 말에 정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가진 게 없었던 저는 사실 시댁에서 말하는 걸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게나마 원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합가를 하자는 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역시나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후부터는 고된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남편은 능력이 좋았지만 그만큼 눈코 새 없이 바빴고 제 상황을 생각해줄 여력이 없었어요. 시모는 아침 새벽부터 절 깨웠죠.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알아서 일어나 버릇을 해야지. 내가 지금도 널 이렇게 깨워야 되겠어? 얼른 밥부터 하거라. 어제 고기 사둔 거 있지? 그걸로 국 끓이고 반찬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한 서너 개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지?
저번처럼 너무 간 세게 하지 말거라. 아침에 그렇게 먹으면 속 부대끼고 안 좋아. 뭐하니? 얼른 안 차리고. 어머님, 다음에는 그냥 알람을 맞춰둘게요. 아직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런지 눈이 안 떠져요. 당분간만이라도 새벽에 일어나게 알람을 좀 맞춰둬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안 깨게 작게 맞춰두면 될 것 같아요. 알람을 맞춰서 곤히 자는 애 깨우려고 그러는 거니? 네가 알아서 새벽에 척척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알람은 무슨? 네가 낮에 안 움직여서 그래. 안 움직이니까 일찍 잠도 안 오고 그러니 일찍 못 깨어나는 거 아니니? 오늘부터는 매일 이불 빨래 하거라. 이불 빨래 하다 보면 낮에 많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불 빨래 직접 밟아서 하면 좀 되겠니? 매일매일 이불 빨래요? 낮에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그냥 제가 새벽에 알아서 일어날게요. 어제도 자정까지 내내 채소 다듬느라고 늦게 잤어요, 어머님.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일을 주시면 제가 좀 버거워요. 안 하던 일들이라서 조금씩만 늘려주시면 안 될까요? 뭘 얼마나 했다고 힘들어?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힘들지? 집에서 내내 쉬면서 노는 애가 뭐가 힘들다는 거니? 너 이런 얘기 쉽게 하면 다들 욕해. 삼시세끼 꼬박 먹고 따뜻한 집에서 집안일이나 쉬엄쉬엄 하면서 지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부모 없이 혼자 컸다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살림을 못하는지 너 알려주느라고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고 있니?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시모는 살림을 못한다며 갖은 구박을 다 하셨죠. 매일매일 전 집안일을 산더미처럼 해야 했어요. 온 가족 속옷은 제 손으로 직접 다 손빨래를 해야 했고 이불은 매일매일 밟아서 빨아야 했어요. 매일 조금씩 새 반찬을 매번 만들어서 차려야 하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어요. 조금이라도 음식이 남거나 부족하면 그거대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고 전 눈치 보며 밥을 먹어야 했어요. 삼시세끼 남편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집에서 밥을 먹었기 때문에 전 쉴 틈이 없었죠. 명절 연휴에도 전 쉴 틈이 없었는데 피곤해서 조금 쉬려고 하면 또 쉰다며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결국 명절에 몸살이 나서 마지막 연휴 때는 외식을 한다는 걸 전 못 가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참 별짓을 다 한다 너는. 아니 뭘 했다고 아파? 네가 일을 했어? 뭘 했어? 옆에서 심부름 조금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아프면 누가 보면 너 부려먹은 줄 알겠어.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평생 나 혼자 한 걸 넌 나랑 같이 했으면서 이렇게 몸살이 나버리면 어떻게 하니? 내가 무서워가지고 너한테 뭐 시킬 수나 있겠어? 어머님, 저 명절 내내 밥상만 수십 번 차렸어요. 손님분들도 계속 오시고 새벽까지 술상 보다가 겨우 잠들면 어머님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침밥 하라고 하시고 제가 쉴 틈이 없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 몸살 오죠. 남편도 이번 명절에는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어머님 그냥 저 오늘은 좀 쉴게요. 저 빼고 식사하러 다녀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널 생각해 주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니? 나 너무 섭섭하다. 너 생각해서 밖에서 외식하겠다는 거잖아. 너 저녁상 차리지 말라고. 그런데 아프다고 네가 빠지면 어떻게 하니? 너는 꼭 날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더라. 아까도 봐라. 사람들 앞에서 힘든 내색하니까 다들 며느리 힘들겠다면서 안쓰럽게 보고.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아프고들랑 같이 가서 밥 먹고 와서 아파. 시모는 제가 아프면 당신은 나쁜 시어머니로 만든다면서 난리가 나셨죠. 전 그래서 아픈 티도 내지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절 안쓰러워하긴 했어요. 매일 쓰러지듯이 자는 저에게
조금만 참고 견디라고 했던 건 남편이었어요. 여보, 많이 힘들지? 엄마가 좀 유난이라서 당신 많이 힘들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잖아. 조금만 돈 더 모아서 분가하자. 알았지? 엄마도 지금은 저러셔도 나중에는 괜찮으실 거야. 엄마가 쓸데없이 당신 기 잡겠다고 생각해서 저러시는 걸 거야. 나중에는 괜찮을 거니까 조금만 더 버티죠. 이번에 승진도 하고 월급 오르고 그러면 조그만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여보, 나 정말 지쳐. 얼굴 표정 하나라도 안 좋으면 어머님 자꾸 당신 나쁜 사람 만든다면서 난리시고 서운해하시고 맘대로 아프지도 못해. 나는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집안일을 하는데 매번 어머님 성이 차지 않으니까 혼나게 되고 주눅 들어서 더 못하겠어. 원래도 아침은 항상 이런 식으로 차렸던 거야? 재료도 하나 남기면 안 되고 그렇다고 모자라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넘쳐도 안 되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왜 저러시는지 나도 모르겠어. 아침도 그냥 어제 먹었던 거 그냥 먹었던 것 같은데 그냥 괜히 저러시는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 그래도 며느리 들어왔다고 엄마가 기강 좀 잡아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금방 전처럼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남편의 말과는 다르게 시모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더 늘어났어요. 집안의 모든 일들은 제가 하는 게 당연시 되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뿐만 아니라 시댁 모든 식구들이 절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절 어려워하던 시동생도 어느 순간부터는 절 막대하기 시작했죠. 하루는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빨래를 하루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 집에서 뭘 하는 거야? 형수, 빨래도 안 하고 뭐 했어요? 집에서 탱자탱자 놀면서 빨래도 안 했어요? 언제 넣어둔 옷인데 아직도 빨래가 안 되어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아, 오늘 입고 나가야 하는데. 형수, 형한테 빌붙어서 살면서 이런 건 좀 제때제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살림만 제대로 하라는 건데 이거 하나 못해서 원. 에휴. 왜 그러니? 아니 빨래가 왜 안 되어 있어? 예, 어제 너 세탁기 안 돌렸니? 아, 고장 났었구나. 아니 그러면 손빨래라도 해가지고 말렸어야지. 부지런하게 손빨래라도 후딱 하면 될걸. 이걸 안 했어? 어쩔 거야? 얘가 오늘 이거 입고 나간다는데 얼른 빨래 돌리고 건조시켜. 집구석에 있는 애가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들어야 하니? 세탁기가 고장나기도 했고 그래서 어머님 어제 저한테 급한 세탁물 다 손빨래 하라고 하셔서 제가 다 한 건데 이거 어제 저녁에 놓으신 거잖아요. 제가 빨래를 안 한 게 아니라 도련님이 어제 저녁에 갑자기 빨래 있다고 하면서 주신 거라서 시간도 없었고 하질 못했어요. 그냥 다른 거 입고 가시면 안 되세요? 점심도 얼른 준비해야 하는데. 아, 이거 꼭 입고 가야 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말귀도 못 알아듣네 진짜. 아, 됐어요. 그냥 아무거나 입고 갈 테니까 오늘은 이거 꼭 세탁해 둬요. 집에서 쳐도는 사람이 빨래 하나를 못해. 에휴. 대놓고 무시하는 시동생 태도에 전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때 이곳에서 뭘 하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죠. 남편이 나중에 시동생을 혼내주겠다고 말은 했지만 남편 역시 시동생에게 별다른 말은 하지 않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제 상황을 방관했고 시댁 식구들은 절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해 버틸 수밖에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믿는 남편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으니 조금만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고 시동생은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집안일에 익숙해졌죠. 시모는 더 이상 저에게 심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지만 가족이 아닌 정말 가정부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들 일을 하고 있으니 바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 역시 밥상을 차리는 일이 적어졌죠. 그러다 가끔씩 모두 모여 밥을 먹을 때면 전 서러움을 느꼈어요. 밥은 다 했니? 아까 보니까 어제 먹다 남은 밥이랑 반찬 좀 있던데 그건 어디다 뒀어? 설마 버린 건 아니지? 아무리 새로 밥하고 음식해도 전에 먹었던 음식은 버리지 말고 모아둬. 고기는 미리 다 해동시켜 놨지? 아유, 다들 바쁘니까 한 끼 다 같이 먹는 것도 힘드네.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식구들이 오랜만에 같이 식사하는 거니까 신경 좀 쓰렴. 네, 안 그래도 고기 다 준비해 뒀어요. 남편이 오면서 밖에서 초밥 포장해서 온다고 해서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먹다 남은 밥이랑 반찬은 왜 찾으세요? 어제 그냥 냉장고에 정리해두긴 했는데 날씨가 더워가지고 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저녁 먹고 상했으면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구 먹을 사람도 없고. 먹을 사람이 왜 없니? 네가 먹으면 되지. 살림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잘 챙겨야 하는 거야. 알지? 아까우니까 네가 얼른 먹어서 치우렴. 너는 어차피 초밥 별로 안 좋아하잖아. 우리가 초밥 먹을 테니까 네가 남은 것들 먹고 정리 좀 하렴. 매번 남는 찬밥이나 잔반들은 내 몫이었어요. 식구들이 다 식사를 하고 남은 음식은 시모는 절 챙겨주는 척하면서 제 입에 몰아넣었죠. 싫다고 거절을 해도 시모는 웃으며 조금만 먹어서 치우자며 강요했어요. 그렇게 먹다 체라도 하는 날에는 미련하게 밥을 먹는다면서 핀잔을 주시곤 했죠. 그런 시모의 말에도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시부는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시모는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절 더 괴롭히셨던 것 같아요. 주말이면 시부모는 지인들을 매번 불러 밥을 드시곤 했어요. 평일에는 식구들 삼시세끼를 차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주말은 더 고역이었죠. 주말이면 몰려오는 손님들 상을 보느라 전 쉴 틈이 없었고 점심부터 찾아온 손님들은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곤 했어요.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가끔씩 절 걱정해 주시곤 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한 달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뺄 곳이 어디 있다고? 언니, 며느리 좀 잘 먹어야 되겠어. 어떻게 매번 볼 때마다 살이 이렇게 빠져? 며느리도 여기 와서 밥 같이 먹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같이 밥도 한번 안 먹어봤네. 매번 올 때마다 상도 다 깔끔히 차려주고 우리가 자주 와서 불편했겠다. 불편하긴 뭘. 쟤는 상 차리는 거 이런 거 좋아해. 그리고 집에서 하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밥이라도 차려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만 돈 버는 집안이 어디 있다고? 애도 없는데도 쟤는 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괜찮다고 했어. 대신에 우리 집 밥상만 잘 차리라고 해서 저렇게 하는 거야. 요즘 뭐 군살이 붙었대나 어쨌대나 그래가지고 살 빼는 거고. 아, 그렇구나. 아이고, 뭐 살 뺄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도 힘들겠다. 보니까 나 말고도 계속 사람들 오는 것 같던데 매 주말마다 이렇게 상 차리는 거야? 아휴, 이것도 보통 일 아닌데 힘들겠어. 언니, 다음에는 집에서 만나지 말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자. 며느리도 좀 쉬어야지. 보니까 평일에는 형부랑 언니 내내 집에서 밥 먹는다며.
그럼 삼시세끼 다 차려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라서 낮에는 푹 쉬다가 이렇게 주말에 누가 와야 이 정도로 차리는 거야. 요즘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제가 좋아서 하는 거라니까. 밖에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도 나랑 나눠서 하는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밖에서 돈 버는 사람이 더 힘들지. 이 정도야 별거 아니지 뭐. 시모는 제가 시집을 오고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뻔뻔하게도 사람들 앞에서는 전 그냥 집안일을 보조할 뿐이라며 말을 했죠. 그때 당시는 그냥 견디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취업을 하겠다고 말을 꺼낸 적도 있었죠. 그랬더니 다들 너무 비웃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뭘 할 수 있겠냐며 비웃었어요. 뭐? 네가? 밖에서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돈이나 밖에서 안 쓰면 다행이지. 네가 학벌이 좋기라니? 아님 무슨 기술이 있기라니? 해봤자 밖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뭐가 있겠어? 괜한 일 버리지 말고 집에서 집안일이나 잘해. 네 남편 밖에서 벌어다 주는 돈 네가 밖에 쏟아부으려고 그러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밖에서 뭘 한다는 거야? 사무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요. 단기이긴 한데 근무해보고 괜찮으면 정규직으로도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다녀보면 어떨까 싶어요. 남편 혼자서 버는 것보다 저도 같이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참, 얘, 네가 밖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밖에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던 일이나 제대로 해. 네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점심은 집에 와서 먹니? 밖에서 사 먹을 거 아니야? 그건 돈 아니니? 출퇴근하면서 버스비 이런 건 돈 아니고? 출근할 때 입으로 사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옷도 사면 그건 돈 아니니? 괜히 밖에서 돈 쓸 일 만들지 말거라. 제가 취업을 하겠다고 하니 시모는 제가 밖에서 돈 쓸 생각만 하는 것 같다며 절 비난하셨어요.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분가 얘기를 꺼낸 적도 있었죠. 신혼 초기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면 분가를 하겠다고 했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았어요. 우리 상황에서 무슨 분가요?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있으면 이 집 우리 집 될 건데 그냥 좀 참아. 엄마가 이제는 그게 뭐라고 안 하시잖아. 당신도 집안일 하는 거 익숙하지 않아? 그럼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당장 집 살 수 있어? 대출 받아야 하는데 그건 누가 갚고? 내가 갚을 거잖아. 그 돈이 얼마나 큰데? 애도 아니고 분가는 무슨? 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래. 여보, 나 진짜 너무 지쳐. 일하겠다고 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고, 집안일하면 남편한테 기상해서 산다고 하고, 이래도 뭐라고 하고 저래도 뭐라고 하시는데 너무 지쳐.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신이라도 뭐라고 말이라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차라리 빚내서 분가하면 나도 같이 갚을게. 밖에서 일해서 같이 갚으면 되잖아. 그게 말이 쉬운 줄 알아? 집안에만 있으니까 사회생활이 쉬워 보여? 나도 밖에서 치열해. 당신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고 있다고. 당신은 편하게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TV도 보고 쉴 수 있지만 나는 밖에서 쉴 틈 없이 일한다니까. 뭐 엄마 잔소리? 엄마야 우리 잘 살라고 잔소리하는 거지만 밖에서 하는 소리는 다 욕밖에 없어. 그런데 그 치열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남편한테 이렇게 징징대고 싶어? 뭐? 징징?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삼시세끼 매일 새밥, 새 반찬 해야 하고, 거기다가 결혼하고 나 친구들 한 명도 못 만났어. 밖에서 돈 한 푼 못 쓰게 하시잖아. 아니면 차라리 나 밖에서 일하게 해줘.
분가하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밖에서 내가 일하게 그렇게라도 말이라도 해달라고. 겨우겨우 남편과 타협을 한 것은 바로 제가 밖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못마땅히 하던 시모도 결국 남편이 말을 하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퇴근 후에는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려야 했지만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대학병원 의사였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동서는 저에게 형님 하면서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곧 시모와 시동생의 태도를 보고서는 동서도 절 무시하기 시작했죠. 회사를 다니다가 건강이 나빠져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형님은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거의 먹여 살리신 것 같은데 노력이라도 좀 하시지. 지금이라도 대학 제대로 된 곳 들어가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은 직업이라도 가지실 수 있으시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형님이 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바쁘다고 이렇게 일도 그냥 그만둬버리고. 됐다. 얘한테 말해봤자 우리 입만 아프지 어쩌겠니. 그러니까 내가 당초 직장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이것 봐라. 건강도 망치고 일도 못하고. 쟤는 우리가 암만 말을 해줘도 지 위에서 하는 말인지 생각도 안 한다니까. 에휴, 내가 그나마 둘째가 있어가지고 다행이지. 쟤만 있었을 때는 내가 속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정말 그러셨겠어요, 어머님. 형님,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좀 노력 부족이신 것 같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좀만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이제 형님 일 그만두셨으니까 집안일은 형님이 하시겠네요. 어머님이 형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요즘 체력이 뚝 떨어지신 것 같아요. 기운도 없으시고. 그렇지? 내가 다 늙어가지고 며느리 뒤치다꺼리 해야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휴, 하다 이제는 며느리 옷빨래까지 했었잖니. 이제는 그래도 일 그만뒀으니까 좀 편하겠네. 그네 너도 동서라고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 얘가 그래도 사회생활 선배 아니니? 거기다가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잘했으니 네가 귀담아 들어야 할 거야.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는 전 동서네 집도 챙겨야 했어요. 그나마 일을 했을 땐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일을 그만두고 나서는 동서네 집안 살림도 제가 해야 했죠. 시모는 매일매일 산더미처럼 반찬을 만들라고 해놓고서는 동서가 저녁에 가끔씩 들리면서 가지고 가곤 했어요. 어머,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거 다듬고 만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매번 이렇게 반찬 푸짐하게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밥을 맛있게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형님, 저번에 형님이 만드신 반찬 좀 짜던데? 너무 짜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재료도 영 부실하고 어머님이 많이 신경 쓰시는데 형님은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어머, 그러니? 아이고, 내가 옆에서 잘 신경 썼어야 되는 걸 쟤한테 통으로 맡겨두니까 그랬나 보다. 내가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간 보마. 이거 갈비찜인데 가서 데워서 먹기만 하면 돼. 저번에 집에 갈비가 엄청 좋은 게 들어왔거든. 니들 만들어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만들어봤어. 맛있으면 다음에 또 해줄 테니 언제든지 말하렴. 역시 우리 어머님. 저한테는 어머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형님, 저번에 이불 빨래 하신 거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실수로 뭐 좀 쏟았는데 세탁기로 돌리니까 잘 안 지워져가지고. 저번에 발로 밟으셔가지고 세탁하셨죠? 그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아이고,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네야, 들었지? 내일 가가지고 세탁 좀 하고 와라. 동서가 일하느라 바쁘니 네가 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이거 동서 차에 좀 가져다 놓고 밖에서 일하는 애라 이런 거 잘못 뜨면 큰일 나. 작은 애는 좀 앉아서 쉬고 있어. 형님이 알아서 차에 가져다 줄 거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전 의사동서의 심부름으로 대학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드라이클리닝을 한 옷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이었죠. 동서에게 찾아가니 동서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저를 딱 보자마자 동서는 절 형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가사도우미라고 소개를 했죠. 아, 여기는 우리 집 가사도우미. 우리 시어머니가 날 너무 아끼셔가지고 우리 집에 가사도우미 붙여주셨어. 내가 그때 말했지? 우리 시댁 완전 유니콘 시댁이라고. 시집 하나는 잘 갔다니까? 남편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 다들 잘 보고 시집 잘 가야 돼. 그때 다들 나 결혼한다고 하니까 걱정 많았잖아. 어머, 너 진짜 시집 잘 갔구나? 아, 나는 우리 시댁에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며느리 둘이는 하라고 난린데. 넌 진짜 잘 갔나 보다. 솔직히 너 결혼 급하게 한다고 다들 말 많았잖아. 그래도 이렇게 가사도우미까지 붙여주고 진짜 대단한 시댁이다. 그렇지? 그거 다 소문일 뿐이라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좀 출출하지 않아? 퇴근하기 전에 뭐라도 좀 먹을까? 아줌마? 출출한데 가서 떡볶이 좀 사와.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옷은 거기다 두고 얼른 가서 사와. 동서의 말에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때 마침 병원장이 나오더니 한 말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죠. 병원장은 나오면서 내 딸 언제 왔어? 라며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 뒤로 나오던 남편은 그 앞에서 납작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있던 동서도 병원장의 말에 놀라 기절하기 직전이었어요. 사실 동서가 다니고 있던 병원의 병원장은 제 오랜 후원자셨어요. 부모님이 지병으로 다니던 병원의 인연으로 절 후원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이셨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병원장님의 후원으로 무사히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 늦은 방황으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었고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끊기게 되었죠. 전 염치가 없어 병원장님께 연락을 못 드렸었는데 알고 보니 병원장님은 제가 연락을 끊은 이후부터 절 계속 찾으셨어요. 결혼 후 취업 자리를 알아보다가 병원장님의 연락이 오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병원장님은 오래전 저희 부모님과 같은 병을 앓았던 딸이 있었고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 딸이 생각나 절 지원해 주셨던 거였죠. 딸,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아, 여기 보니까 우리 딸 남편이더라고. 아유, 내가 듣고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동안 우리 병원에 오던 제약회사 직원이 사이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그나저나 이 선생네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었어? 그것까진 몰랐는데. 아니 이 선생이랑 여기 제약회사 직원이랑 가족이라고 한 거 아니었나? 병원장님, 그게 말이죠. 여기는 제 와이프고, 이쪽은 제 동생 와이프입니다. 제 재수씨요. 어떻게 가사도우미란 말이 나온 줄은 모르겠는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장난으로. 병 원장님, 언제 거기에... 저희 형님이세요. 제가 친해가지고 오늘 옷을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장난을 종종 하거든요. 그렇죠, 형님? 동서, 우리가 그렇게 친했었나? 동서가 시킨 옷 여기 있어. 그리고 동서가 시킨 이불 빨래? 그것도 싹 다 잘해놓고 왔고. 아, 그러고 보니까 맞네. 내가 동선의 가사 도우미였구나? 난 우리가 가족인 줄 알았지. 동서가 날 가사 도우미라고 생각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근데 이제는 내가 가사 도우미 못하겠다. 그렇지? 벌벌 떠는 두 사람을 두고선 전 병원장님을 모시고 나왔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병원장님에게 다 말을 하게 되었어요. 제 생활을 알게 되셨던 병원장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그 뒤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죠. 전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서는 계약직으로 잠시 병원에 근무를 했던 거였는데 더 이상 연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 병원에서도 갑질 때문에 잘렸던 상황이라 이번 계약이 중요했었는데 더 이상 대학병원 근무는 어렵게 되었죠. 거기다가 남편의 제약 영업은 그날부로 망하고 말았어요. 전 남편과 시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분가를 하자고 했지만 방관한 남편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 소식을 듣기론 동서는 지금도 겨우 불러주는 병원 알바를 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이미 소문이 날 곳은 다 나서 취업도 어렵다며 그 좋은 의사가 되어서도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동서와 시모의 갈등이 심하다며 전 남편이 말을 하네요. 여보, 아니, 음이야. 내가 진짜 너무 후회하고 있어. 그때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 줄 생각도 못했어. 그냥 버티다 보면 되겠지 생각을 했지. 엄마가 유별난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 재수 씨까지 그럴 줄 진짜 몰랐어. 아무튼 다 내 잘못이야. 우리 가족들한테서 너 지키지 못했던 거 그거 벌 받나 봐. 요즘 재수 씨랑 엄마가 매일 다투고 싸워서 동생도 이혼하기 직전이래. 당신한테 못된 짓 한 거 다 벌 받는가 봐. 아니 왜? 그렇게 쿵짝이 잘 맞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싸우는 이유가 뭐야? 그렇게 오손도손 하더니만 안 맞던 내가 나오면 더 둘이서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웃기네 참. 어차피 당신이랑 할 말도 없고 이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받은 거야.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음이야, 제발. 한 번만 우리 다시 만나보자. 솔직히 엄마 빼면 우리들 사이는 별 문제 없었잖아. 내가 우리 집안 사람들 아무도 못 만나게 해줄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 떠나고 나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당신 모르지? 우리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그게 문제야. 당신만 편했지. 나는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그만큼 참았으니까 당신이 편했던 거야. 그게 문제라고. 우리 사이에 그 큰 문제가 있는데 다시 뭘 시작해? 당신이라면 불구덩이 다시 들어갈 수 있겠어? 우리가 이혼한 건 네 엄마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평생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내 알바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 끝이야, 끝! 전 병원장님의 후원을 받아 다시 대학에 진학했고 지금은 저도 전문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병원장님은 제가 연락을 끊고 나서 내내 딸이 꿈에 나와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병원장님도 돌아가신 병원장님 따님도 평생의 은인이랍니다. 그 은혜를 더 감사하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하고
좋은 인연이 많이 찾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기가 막힌 일들을 겪고 이제야 정신을 차려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네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냐면서 놀라워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탓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셨나요? 잘못된 선택의 시초는 남편과의 결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자랐던 남편과는 쭉 친하게 지냈었어요. 어릴 때는 단지 친구로만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만나니 연애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연애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심하게 반대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단지 시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너는 세상에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런 집안 아들이랑 연애를 하겠다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는 알고선 연애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는 걔 만나는 거 절대 반대야. 친구로 지내는 것도 싫었지만 어쨌든 친구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갔었는데 어떻게 연애를 해? 엄마는 걔네 엄마고 아빠고 다 싫으니까 절대 만나지 마.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집 아들을 만나? 아, 엄마, 왜 그래? 내가 무슨 그 집안에 시집을 간대 어쩐데? 그냥 연애만 하는 것 뿐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어때서? 지금까지 뭐 잘못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 한번 받아본 적 없으신 분들인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엄마 너무 엄마 시선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여유롭고 편안하시고 그러는데 엄마만 이렇게 싫어한다니까? 그런 게 있어. 하여튼 간에 그 집안이랑은 엮이면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 없어도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니? 사람은 겉만 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속을 봐야지. 그 아들도 그 집이 받았으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집 부모들 보면 절대로 연애는 안 되는 거야. 알았어? 엄마는 얼른 헤어졌으면 좋겠어.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주변에서도 남자친구랑 만난다고 하니까 다들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 말하는데 왜 엄마만 꼭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솔직히 이 동네에서 그 집안만큼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평판 좋은 집안이 어디 있다고. 엄마도 알잖아. 남자친구 부모님 동네에서도 상도 많이 받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 난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엄마는 끝까지 연애도 안 된다면서 반대를 하셨지만 전 꿋꿋하게 연애를 했어요. 사실 저희 친정 엄마는 동네에서도 독한 여자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혼자 절 키우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죠. 엄마는 그땐 독하게 살아야 살 수 있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지만 전 어릴 적부터 그런 소문들을 자주 듣고 살다 보니 엄마의 그 독한 면들이 싫기도 했어요. 반면에 시댁 시부모님들은 동네에서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집안으로 유명하고 항상 인자하고 여유가 넘치셨어요. 동네 평판도 좋았고 한 번씩 연애할 때 그 집에 놀러를 가면 시부모님은 무엇보다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 상은이 왔니? 상은이는 어떻게 볼 때마다 이렇게 예뻐져? 누가 채갈까? 우리 진호가 불안하겠네. 오늘 상은이 온다고 해서 아줌마가 신경 써서 저녁 차려봤어. 상은이 갈비찜 좋아한다고 했지? 저녁도 먹고 가. 알았지? 우리는 약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보려고. 우리 가면 편하게 놀다 가렴. 과일도 씻어놨으니까 챙겨서 먹고.
아, 신경 써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해서 작은 선물 하나 사왔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진호 말로는 어머님 스카프 잘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어제 백화점 가서 사왔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면 가서 다른 걸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이번에 생신도 있으시다고 해서 겸사겸사 사왔어요. 아이고, 상은이 역시 세심하네. 아들은 이런 거 한번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데 너무 고마워. 어떻게 색감도 이렇게 나랑 딱 잘 어울리는 걸로 골라왔니? 내가 스카프 엄청 좋아하거든. 올해는 이걸로 쓰고 다녀야 되겠다. 너무 고마워. 그리고 다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와. 진우 여자친구인데 우리가 대접해야지.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선물 안 사와도 되니까 편하게 놀러와. 바들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았던 엄마는 대조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그땐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정도로 저도 친하게 지냈죠. 엄마는 연애하는 내내 못마땅해 하셨고 제 입에서 연애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하시기도 했어요. 전 그런 엄마가 왜 자꾸 반대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죠. 주변에서도 저와 남편의 연애는 너무 보기 좋다면서 칭찬해 줄 정도였는데 유일하게 엄마만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엄마에게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너 보고 연애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렇게 많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집 아들이야? 그 집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기나 하니? 그래, 연애는 어차피 네가 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 치자. 근데 뭐? 결혼을 하겠다고? 상은아, 너 진짜 이 결혼 해야 되겠어? 결혼은 말 그대로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거야. 너 그 집안이랑 꼭 연을 만들어야 되겠니? 엄마, 내가 하루 이틀 만난 것도 아니고 진우랑 2년이나 만났어. 거기다가 어릴 때 친구로 지낸 것만 해도 우리 20년은 넘게 알고 지냈는데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나쁜 얘기 한번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엄마 그럼 왜 엄마가 반대하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 그래야 나도 듣고 판단을 하지. 엄마가 그냥 이렇게 반대하는 건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른들 사이 일을 너한테 뭐라고 해서 말하겠어. 그리고 주변 평판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믿는 거지.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 결혼 좀 더 생각을 해봐. 엄마는 이 결혼은 아니라고 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왜 굳이 그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니? 진호가 좋은 애인 건 엄마도 알겠지만 연애할 땐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야. 결혼하고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라고. 20년을 알고 지낸 애가 결혼한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져? 그럴 리 없어, 엄마. 우리도 많이 생각하고 결정한 거야. 엄마가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도 난 진호랑 결혼할 거라고. 엄마, 혹시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진호네 집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런 것 때문이면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때 진호네도 사정이 안 좋았대. 도와줄 수가 없었는데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는데 엄마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사정이 안 좋기는. 받을 때는 그렇게 알랑방기 잘 웃기면서 받더니만 남편 죽었다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게 말이나 되니? 그런 것만 봐도 그 집안 사람들은 글러먹었어. 어쨌든 엄마는 그 집안이랑 더 이상 엮고 싶지 않으니까 너도 연애만 하고 결혼은 그만해. 엄마가 충분히 양보해줬어.
연애할 때도 그렇게 반대하던 걸 굳이 만나더니만 결국 결혼을 해야 한다는 거니? 엄마는 절대로 찬성해 줄 수 없어. 사실 엄마와 시댁의 악연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시작되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양쪽 집안은 동네에서도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실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았다며 엄마는 그 집안을 싫어하게 된 거였죠. 전 이 말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 시댁도 상황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거든요. 어찌되었든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엄마는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고 결국 허락하셨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 그동안 둘이 모은 돈으로 준비를 하고 싶었고 엄마의 도움은 받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결혼할 때 말이야. 사실 우리가 아직 사회생활 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모아둔 돈도 넉넉한 건 아니잖아. 물론 대출을 받으면 좀 더 여유롭게 결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양가 도움을 조금 받으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집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어떠셔? 엄마? 엄마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는데 난 굳이 우리 엄마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 안 그래도 엄마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서운한데 그냥 우리 힘으로 결혼 준비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 좋은 집에서 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시작할 순 있잖아. 나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양가 도움받으면 그만큼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그래도 부모님 생각은 다를 수 있지. 우리 집에서는 아들이 장가 가는데 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셔가지고. 너도 그냥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좀 얘기를 해봐. 우리끼리 또 이렇게 정해버리면 나중에 더 속상해 하실 수도 있잖아. 우리도 지금 빠듯한데 도움받아서 좀 여유롭게 준비하면 더 좋고. 나도 우리 집에 물어볼 테니까 너도 한번 물어봐. 그 다음에 준비하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꼭 시집 갈 때 집 한 채는 해주고 싶단 말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집까지는 아니더라도 결혼 준비를 할 때 뭔가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엄마에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반응은 차가웠죠. 그 집에 시집 가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집에 가지고 갈 돈까지 싸달라고 하는 거니? 너는 진짜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 네가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했으니까 끝까지 네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너한테 결혼할 때 주겠다고 한 집이며 돈은 다른 사람이랑 했을 때 얘기고 이제는 너한테 줄 돈은 하나도 없어. 어떻게 엄마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하면서 그런 소리가 나와? 엄마, 내가 무슨 집이며 돈이며 해달라고 했어? 그냥 엄마 의견을 물어봤잖아. 엄마도 나 결혼한다고 하면 뭐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야. 됐어. 내가 뭐 엄마한테 바래가지고 물어봤던 거야? 나도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는 왜 자꾸 그렇게 해? 딸이 기분 좋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결혼하는 거 결정됐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냐고. 어쩔 수 없이 네가 한다고 하니까 허락한 거지. 엄마 마음에 들어서 허락한 적은 없어. 너 그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지 엄마가 끝까지 볼 거야. 네가 지금은 그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결혼 준비해도 그 집안 사람들 속내 알게 되면 너 그렇게 웃음 안 나올 거야. 엄마 말 안 듣고 네 고집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기회에 네가 알아야지.
엄마는 정말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독하게 말을 하셨어요. 전 엄마 말을 듣고선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오히려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죠. 남편에게 말을 하니 자신도 시댁에 그럼 도움을 받지 않겠다면서 결국 저희 둘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게 되었어요. 엄마를 제외하고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결혼을 축복해 줬어요. 다들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간다면서 저에게 부럽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 정도로 평판이 좋았던 시댁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부터 시부모와 엄마의 태도는 확 바뀌었어요. 엄마는 절 한 번이라도 더 챙겨주지 못해 안달이셨죠. 한 번씩 친정에 가면 제 두 손 가득 챙겨도 모자랄 정도로 이것저것 다 챙겨주셨어요. 상은아, 고기는 집에 많이 있어? 어차피 진공해가지고 냉동시켜 놓으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온 김에 좀 가지고 가. 아니다. 엄마가 양념 재워가지고 다음에 가져다 줄까? 퇴근하고 오면 그냥 바로 데워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놓아. 저번에 보니까 기력이 좀 없는 것 같던데 영양제는 잘 챙겨 먹고 있니? 엄마가 홍삼이나 한약 다려가지고 보내줄게. 그것도 챙겨 먹고. 엄마, 너무 많이 챙겨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에 준 홍삼도 다 못 먹었어. 내 걱정하지 말고 엄마 몸이나 챙겨. 이번에 검진은 갔다 왔어? 요새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쓰리고 그런다면서. 병원 꼭 갔다 와. 아니면 내가 휴가 내가지고 하루 같이 가줄까? 안 그래도 엄마 내시경도 해야 한다고 했잖아. 엄마 갈 때 내가 휴가 내가지고 같이 가자. 아유, 됐어. 엄만 괜찮아. 아픈 데 하나 없고 그냥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그런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엄마는 운동도 많이 하잖니. 그리고 이거 엄마가 너한테 주는 용돈이니까 이서방한테는 말하지 말고 어디 통장 하나에 모아둬. 그리고 계좌번호도 말해주고.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사람 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비상금을 항상 챙겨둬야 해. 꼭 필요할 때만 쓰고, 알았지? 이런 거 안 줘도 돼. 무슨 돈까지 챙겨줘. 저번에도 엄마 나한테 돈 보내줬잖아.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돈도 잘 모으고 있고 일하느라 바빠서 쓸 시간도 없어. 그러지 말고 엄마 이번에 생신 있잖아. 그때 우리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먹을까? 엄마 생신날에는 이서방 회사에서 중요한 일 있어서 시간 못 낼 것 같대. 엄마랑 나랑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 먹자. 괜찮아. 너도 바쁜데 무슨 여기까지 와. 그럴 필요 없고 엄마는 엄마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서방한테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엄마 생일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니? 엄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사고 싶은 거 있음 엄마가 알아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선물도 필요 없어. 용돈도 보내지 말고, 알았지? 친정엄마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기 바빴지만 시댁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바라는 게 많았어요.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친정에 가는 것도 많다며 오지 말라고 말리셨지만 시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부족하시다며 말하시곤 하셨죠. 예, 넌 이렇게 시댁 와서 밥 먹으면 편하지 않니? 퇴근하고 와서 안 그래도 피곤한데 밥상 이렇게 차려져 있으면 너도 편하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번에 전세 계약 끝나면 우리 집 와서 같이 사는 건 어떠니? 어차피 내가 살림할 거고 너는 일할 텐데
같이 살면서 집값도 아끼고 너도 편하고 나도 아들 얼굴 보면서 사니 좋잖니. 어머님, 그러면 출근 시간이 거의 2시간이라서 힘들어서 일 못해요. 안 그래도 신혼집을 직장에서 너무 멀리 잡아가지고 다음에 전세 만기 끝나면 이사 갈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이랑 제 직장 중간이나 아니면 아예 한쪽으로 가깝게 이사를 가려고요. 시댁으로 이사 오면 저도 남편도 다 멀어져가지고 그럼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고 보니 이번에 옆집 며느리가 놀러 왔다더라고. 2손 가득 바리바리 고기 싸들고 왔더니만 나는 그거 보고 어찌나 부럽던지. 그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손 하나 까딱하게 해준다더라. 그 집 며느리도 일하는데 저녁만 되면 와서 저녁밥 차려주고 주말에도 와서 밥 챙기고 얼마나 살뜰한지 몰라. 옆집 아주머니요? 아, 근데 거기는 옆집 아주머니가 손주들 다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손주들 학원비랑 이것저것 다 옆집 아주머니가 주신다면서 그때 저도 며느리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집도 거기서 다 해주시고 아이도 어릴 때부터 다 봐주시고 거기다가 생활비도 주신다면서 그래서 감사해서 와서 집안일 해주는 거라고 하시던데. 그러니? 뭐 하여튼 간에 며느리가 싹싹하니 잘하니까 그 집안 얼굴이 폈더라 폈어. 이번에 해외여행도 간다던데 어찌나 부럽던지. 우리도 해외여행 안 간 지 꽤 됐지 아마. 진호가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한테 진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가족한테는 너무 소홀해가지고 서운해지려고 해. 달라진 거라곤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너무 결혼 전이랑 달라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부모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죠. 결혼 전에도 남편은 그다지 시부모에게 살뜰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마치 저와 결혼하고 무심해진 것처럼 말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편은 결혼하고 갑자기 효자가 되었어요. 한번 시부모 생일 선물이라며 챙겨보지 않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무슨 날마다 선물 챙기기 바쁘더라고요. 자기야,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 말이야. 나는 우리 집에 안마기 하나 두리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저번에 엄마 아빠가 지인분 집에 갔는데 거기 좋은 안마기가 있었나 봐. 한번 써보시고 나서는 너무 좋다면서 요즘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참에 집에 넣어드리는 건 어떨까? 가격도 보니까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안마기 좋지. 근데 우리 집까지 넣으려고 하면 너무 부담이지 않겠어?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럼 엄마한테 한번 물어볼게. 엄마는 안마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비슷한 가격대로 다른 거 받고 싶은 거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장모님한텐 왜? 장모님은 선물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여유도 있으시고 혼자서 필요하신 것도 알아서 잘 사시는데 굳이 우리가 챙겨드릴 필요가 있어? 그냥 이번에는 우리 집만 해드리죠. 내가 장모님한테 어버이날 선물 말씀드렸더니 필요 없으시대. 우리가 여유로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양가다 해드리겠소? 이번에는 우리 집만 해주죠. 뭔 소리 하는 거야? 할 거면 양가 다 같이 해야지. 우리 엄마는 무슨 엄마가 아니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은근 우리 집은 하나도 안 챙기고 시댁은 매번 다 챙기고 있잖아. 저번에 엄마 생일도 그렇고 엄마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시댁에도 똑같이 안 챙겨야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번에 똑같이 챙길 거 아니면 난 못 챙겨. 남편은 항상 시댁만 챙기길 바랬고 혼자 계실 친정 엄마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듯 했어요. 거기다가 친정 엄마는 결혼하고서는 시댁 집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결혼 후 저희 엄마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얼마나 독했는지 아니? 아이고, 내가 그때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네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사는 거 아니니? 솔직히 그때야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겠냐고. 네 아빠 돌아가셨을 때 그때 안 간 거 가지고 아직도 두고두고 주변에 욕하면서 다니는 거 내가 모르겠니? 그래도 이제는 사돈 됐으니까 속에 묻어두고 사는 거지. 솔직히 나라고 할 말이 없었겠어? 그래, 사돈이 좀 너무하시긴 했지. 내가 상은이 네 아빠랑 친하게 지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준 것도 많았는데 고작 장례 한 번 안 간 거 가지고 결혼도 반대하고 솔직히 나도 너희 집안이랑 엮이는 거 원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지. 그런데 네 엄만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니? 난 그거 두고두고 서운하다. 엄마가 좀 심하게 반대를 하시긴 했어도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남편도 좋아하시고 엄마가 혼자셔서 아마 제가 시집 가는 게 아쉬우셔가지고 그러셨나 봐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저 키우셨잖아요. 지금도 혼자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은데 그때면 더 힘들고 외로울 때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엄마는 너무 독했어. 결혼할 때 다들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어떻게 그런 독한 집안 아이랑 결혼을 시키냐면서 그러더라. 솔직히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도 난 너 받아들였잖니. 우리 아들이 아까워도 너 그냥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잘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넓게 썼는지 그거 알면 너 이렇게 오는 거 엄청 부족한 거 알지? 시댁에서는 매번 친정엄마를 네 엄마라고 하셨고 엄마에 대한 좋지 않은 말들을 매번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무척이나 나빴어요. 결혼하고서 갑자기 달라진 시부모님의 태도에 전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매번 시댁에 다녀오고 나서는 몸살이 심하게 오곤 했어요. 언젠가는 엄마가 걱정돼 신혼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집이 작기도 하고 오래되어서 낡은 부분들도 많았는데 엄마가 그걸 보시고서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죠. 전세 계약 언제 끝나니? 그때 엄마가 이사 가는 거 도와줄게. 아이고, 내가 진짜 내 고집만 부려가지고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플 줄도 모르고 아이 낳고 나중에 편하게 살려고 하면 좀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전세 계약 내년까지만 살면 만기라고 했지? 차라리 그때 쭉 살 집으로 사는 게 낫겠어. 그때는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아예 집 살 생각으로 지금부터 알아봐.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괜찮아. 그냥 우리 여기 한 번 더 연장하고 다음에 돈 좀 모아서 이사 가려고. 보기에는 좀 낡고 그래도 살만해. 아직 우리 아이 낳을 생각도 없고. 해봤자 한 3년 정도 뒤에나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불편한 거 없어. 괜히 엄마 걱정하게 여기 오라고 했나 보다. 엄마 근데 우리 여기 구하면서 대출도 없고 그냥 잘 구했어. 장하네 우리 딸. 알아서 이렇게 결혼 준비도 잘하고. 그래도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걸. 이렇게 잘 살 것을 엄마가 왜 그렇게 고집 부렸나 모르겠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한테 집 한 채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 다음에는 연장하지 말고
엄마가 집 해줄 테니까 알아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엄마가 독하게 돈 모은 거 알지? 그거 엄마 노후 자금으로 써. 나도 이제 결혼했고 남편이랑 알아서 살아야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엄마 말이 다 맞았던 것 같아. 엄마가 사람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게 많네. 시댁에서는 맨날 바라기만 하고 요구하는 것만 많은데 엄마는 항상 내 걱정만 하고 내가 미안해.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누구나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엄마도 다 겪었던 일이고 다른 사람들도 다 겪어. 사돈댁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되는 거야. 엄마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미워했나 후회되고 그렇거든. 엄마가 너무 독한 엄마라서 미안해, 우리 딸. 결혼을 하고 나서 전 조금씩 엄마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철없이 미혼일대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밖에서 돈 쓰는 것만 알고 저축할 줄은 모르고 저만 스트레스를 받았죠. 여기에 자식까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엄마는 저와 같은 나이일 때 혼자서 자식까지 건사하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동안 왜 엄마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나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이런 후회로 제가 벌을 받는지 엄마가 크게 아프시게 되었어요.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았는데 3개월도 남지 않았다고 하셨죠. 희망을 놓지 않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엄마 몸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을 요양병원에서 계셨고 전 매일매일 병원을 방문하면서 엄마를 지켰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좀 깊은 후회와 미안함으로 엄마를 보낼 준비를 했고 결국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날 전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아, 장모님 돌아가셨어? 아니, 나 엄마 아빠랑 결혼기념일로 여행 왔잖아. 장모님 며칠 전까지는 괜찮다고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 어차피 우리 가도 뭐 별거 할 건 없지? 장모님이 장례는 그냥 가족장으로 하시고 싶으시다고 했잖아. 누가 오실 것도 아니고 조문객이 없으니까 그냥 발인 날에 우리 올라갈게. 비행기표도 알아보니까 없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장모님이야. 당장 어떻게든 올라와. 어머님, 아버님 같이 오시기 어려우면 당신이라도 지금 당장 와. 비행기가 없으면 배라도 타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 있다고 했잖아. 내가 여행 가지 말라고 여기 오라고 했는데 당신 굳이 그 여행을 갔어야 했어? 이미 지나간 거 그냥 넘어간다 치더라도 장례는 와야지. 당신이 사위인데. 아, 그럼 어떡해? 일정 다 취소하고 거기 가? 어차피 가도 조문객도 안 받는다며. 누가 오면 내가 가서 상주로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아무도 안 올 거 가서 가만히 우두커니 거기 지키고 있어? 아휴, 가도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자식도 아니고 사위인데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엄마 아빠 이번 여행 때문에 일정도 다 취소하고 맞춘 거니까 내일이면 끝나니 내일 발인식에 갈게. 알았지? 남편은 비행기 표가 없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결국 친정엄마 발인식 날까지도 비행기 표가 없다면서 시부모 남편은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저는 엄마가 혼자 사는 집 정리를 했어요. 엄마는 제 결혼식 날 둘이서 찍었던 사진을 TV 앞에 인화해 액자에 넣어 놓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엄마와 가족 사진 하나 찍어둔 게 없구나 싶어서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죠. 남편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할 틈도 없이 슬퍼했고
엄마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엄마의 유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쯤 시댁에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는 좀 정신이 차려지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네가 그렇게 정신을 놓고 있으면 어쩌겠다는 거야? 아들이 요 며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빨래도 하루 종일 쌓여 있다고 하던데. 아무리 힘들어도 네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굳게 먹었어야지. 이렇게 정신을 놓고 살면 어쩌니? 어쨌든 네 엄마 그래도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남겨둔 거 좀 있지 않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리고 바른 시기에는 아예 얼굴도 안 비치셨으면서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엄마 남겨둔 거는 왜 궁금하신데요? 그런 건 궁금하시고 저희 엄마 어떻게 가시었는진 궁금하지 않으세요? 당신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아직도 슬퍼? 엄마, 이해해. 이 사람은 장모님 돌아가시고 지금 제정신 아니야. 가서 장모 물건만 끌어안고 하루 종일 운다는데 뭐 제정신이겠어? 그러고 보니 장모님 열심히 내신다던 보험 그거 정리했어? 그래도 사망보험금 꽤 나올걸? 그런 건 다 정리했어. 당신은 어떻게 엄마 장례도 관심 두지 않았으면서 그런 건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당신 몫이라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본데 그런 거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 엄마 사망보험금 나온 거 당신한테 줄 생각 없으니까. 에이, 그런 거 나왔으면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며느리 노릇 별거 있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세계 일주 정도는 괜찮잖아? 알아보니까 얼마 안 하던데. 엄마, 저번에 가고 싶다던 세계 일주 크루즈 있지? 그거 이번에 같이 다녀올까? 안 그래도 와이프 마음도 안 좋은데 좀 편하게 쉬게 해주자고. 당신은 우리가 없어요. 마음 정리도 하고 편하지? 우리 셋만 비용 처리해줘. 우리가 이럴 때 당신 앞에서 싹 사라져가지고 편하게 쉬게 해줄 테니까. 어머, 나야 좋지. 역시 며느리가 최고네. 아들 밥 못 챙겨줬다고 하길래 내가 오늘 너 불러가지고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크루즈 가가지고 너 편하게 마음 정리하게 해줄게. 크루즈 보내준다고 하면 화 풀어야지. 놀러갈 생각에 들뜬 시부모 면전 앞에서 전 녹음기를 꺼내 틀었어요. 그 녹음기 안에는 엄마와 남편의 통화 녹음도 들어있었죠. 남편은 엄마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전화 내용은 기가 막히게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당신 딸 세상 고아로 만들어서 버려주면 살아 돌아와서 챙기기라도 하겠냐면서 딸 홀로 버려지기 전에 바꿔주는 게 좋을 거라고 압박하는 내용이었죠. 엄마는 이 통화를 증거로 집에 모두 가지고 있으셨어요. 이건 외에도 남편은 여러 번 엄마를 압박했더라고요. 엄만 끝까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죠. 시부는 녹음기 내용을 듣고선 화가 나서 남편을 그 자리에서 내팽개치고 밟으셨어요. 칠칠치 못하게 이런 증거나 만들고 다니고 너 이제 어쩔 거야? 네가 다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니? 어차피 장모 죽고 나면 그 돈 다 네 처가 받을 건데 굳이 이렇게 증거 남기면 어쩔 거냐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돈 다 네 거가 될 건데 멍청한 게 머리도 못 쓰고. 아니 아빠, 진정해봐. 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요새 와이프 하는 꼬락서니가 이상해가지고 나는 그 아줌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길래 진짜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뭐 어쩔 건데? 나랑 이혼이라도 하려고? 너 이혼하면 나한테 재산 나눠줘야 한다는 거 알지? 그리고 고작 이거 가지고 이혼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반대하면 어차피 못해. 지랄 연병 좀 그만해. 거지가 따로 없네. 엄마가 죽기 살기로 내 결혼 반대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 니들 집안 꼬락서니가 거지가 따로 없어서. 내가 요즘 죽을 만큼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랑 결혼한 거. 너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엄마 마음에 비수 꽂은 거. 엄마 말을 그때 왜 안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두고 봐. 재산 분할? 어디 가지고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가봐. 남편은 그동안 엄마에게 해줬던 거라며 긁어 모아 재산 분할을 주장했어요. 엄마에게 이만큼 잘했으니 장모가 남긴 재산을 자신에게 분할해 줘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남편이 주장한 건 거의 쓸데없는 일이었고 사실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오히려 엄마를 무시하기만 했고 엄마가 남긴 증거들 뿐만 아니라 저와 나눴던 대화, 메시지들도 모두 남편의 부당 대우를 입증해줬어요. 결국 남편은 재산 분할은커녕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엄마를 부당 대우했던 것들은 심각한 유책 사유로 인정되었죠. 그렇게 위자료를 토해내고 남편은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이혼을 당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의 유일한 친한 친구분에게 들어보니 시댁 식구들은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빠가 운영하시던 사업체 일을 하시면서 많이 도움을 받으셨더라고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 아빠가 돈도 크게 지원을 해주셨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나니 아예 장례식 참석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오히려 아빠에게 착취를 당했다며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녔던 거였어요. 사람들이 본인들을 불쌍하게 보도록 해 주변 도움으로 다시 새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아빠에게 받은 돈으로 재기했던 거였죠. 엄마는 이 상황을 알고선 시댁 식구들을 싫어했던 거였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니 제가 엄마에게 마음의 비수를 꽂았구나 싶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1년을 전 후회 속에 보내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를 위해 남은 인생 더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이혼 후 저와 엄마의 친한 친구분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자 동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실체를 밝혔어요. 시댁 식구들은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는 일도 안 풀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취업도 안 된다면서 저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도 왔었지만 단칼에 거절을 했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전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려던 시댁 식구들은 결국 그동안 쌓았던 평판도 모두 무너지게 되었네요. 자식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이 정도면 벌을 받았나 보다 싶어요. 전 앞으로 더 꿋꿋이 살아가 보려고요. 엄마가 평생 사셨던 그 집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려요. 여러분들도 항상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많은 추억 쌓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벌어져서 사연을 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동생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당황스러웠었죠. 술이 잔뜩 취해선 비틀거리면서 들어온 시동생은 남편에게 살기 힘들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습니다. 좋지 않은 분위기를 파악한 남편은 일단 시동생을 진정시키며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저희가 들은 내용은 동서와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말이 나와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었는데 문제는 9살 된 조카를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한바탕 싸움이 났고 결국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의 성격이 너무 달라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봤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조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모여 많은 대화를 나눴었지만 결국 항상 제자리였고 좋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동생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위해 밤낮 안 가리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지만 동서는 항상 반대의 길을 선택했고 그걸 보다 못한 저희들이 직접 나선 적도 몇 번 있었어요. 그 때문에 남편과 동서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도 있었죠. 이런 문제들이 시동생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동서가 조카를 데려가 키운다는 말에 또 한 번 시동생의 집안은 난장판이 되고 말았던 거였죠. 저희는 힘들어하는 시동생의 하소연을 전부 다 들어주었고 남편과 동서는 얼굴을 한번 붉혔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다음날 동서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전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동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네요.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이혼 결정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버텨봤자 결국 끝은 더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괜히 시간 끌면서 가정을 붙잡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하려 했는데 같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의견 차이가 심해요. 어제 서방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눴었지만 둘이 이혼을 하면 조카는 동서가 키우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서방님이랑 제일 많이 다투는 문제가 동서가 조카를 방치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데 이 말이 확실히 맞는 거야? 제가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형님도 집안일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홀할 수도 있는 거고 저 또한 볼일을 봐야 하니까 많은 것들을 신경 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은혁이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이랑 느끼는 모성애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래서 은혁이는 제가 데려갈 거예요. 동서가 집안일을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 하루의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온 것들만 봐도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의심이 될 정도야. 이런 집안 환경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서방님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혁이를 동서가 데려가면 제대로 키우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건가 봐. 동서가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은혁이를 데리고 가고 싶겠지만 아이의 미래도 생각해 줘야지. 이혼하면 재산 반 가져가기로 했다면서 은혁이를 잘 키우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그럼 서방님한테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 하지 않을까? 총 재산 30억에 반갈라 가져가겠다며. 어차피 이혼할 건데 제가 이 집에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은혁이만 데려가서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시동생의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죠. 이혼을 한다고 해서 조카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동서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재산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곤 시동생에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뜯어가려고 조카를 데려가려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동서는 자기 집안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견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그날 서둘러 외출을 해야 된다면서 그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며 저를 집 밖으로 빨리 내보내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동서는 저와 얼굴 마주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떠밀리듯 집 밖으로 내쫓기게 되었고 동서는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시동생과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뒤 둘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면서 둘은 남남이 되었고 조카는 동서가 키우는 걸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카 문제로 소송까지 갈 뻔했지만 조카가 엄마 옆에 있고 싶다는 말에 시동생은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로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30억의 재산 중에 반을 가져가게 되었고 더 이상 가족이 아니게 되었네요. 시동생은 정해진 날짜에 자기 아들을 보러 갔고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조카한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저희 집에 가끔 왔을 때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해주고 최대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노력하면서 조카에게 지금의 생활이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괜찮다면서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조카는 자신의 현실을 잘 알고 있었는지 어린 나이임에도 성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주말에 놀러온 손자를 이뻐해 주시면서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정말 다행인 건 조카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한시름 놓였고 시동생 또한 걱정했던 것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 본인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들끼리 저녁에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조카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카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동서가 아닌 처음 본 사람이라 남편한테 급하게 차를 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차에서 내려 근처를 돌아다니며 조카의 얼굴을 봤던 곳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제가 본 상황을 설명한 뒤에 같이 주변을 돌며 조카를 찾게 되었고 처음 본 의문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조카가 사라진 근처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저와 남편은 결국 다시 차로 돌아가려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왔네요. 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가해 보이세요? 저희 이제 남남인데 계속 귀찮게 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 지금 어디야? 은혁이 좀 바꿔봐. 왜 아무 말도 못해? 내가 방금 뭘 봤는지 알아? 어떤 여자가 은혁이를 데리고 가던데? 아, 제가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잠깐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구해서 맡긴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더 할 말 있으세요? 왜 이렇게 남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계속 이런 식으로 참견하실 거예요? 은혁 엄마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이 나를 믿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뭐든 확실하게 넘어가고 싶은 것뿐이야.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지금 남남이 된 건 아니잖아? 아직 숙려 기간 남아있는데 그 사이에 은혁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보다 중요한 일은 없는 거라고. 나는 남의 손에 자기 자식을 맡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사정이 있으면 은혁이가 불안하지 않게 서방님한테 맡기던가 나한테 연락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은혁이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은혁 엄마가 혼자 결정한 거지? 동서가 돈 때문에 은혁이 발목을 잡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니지만 15억의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은혁이를 돌봐줬으면 좋겠어. 동서가 지금 이제 자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의 엄마라는 건 평생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은혁이 아직 9살이야. 부모의 손길이 충분히 필요한 나이라고.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이건 은혁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조카를 위해서라고. 동서는 제 말이 듣고 싶지 않다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시동생에게 알린 뒤 조카를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고 저 또한 그 말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절대로 시동생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간 재산을 토해내게 될까봐 무조건 싫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지 주말에 놀러온 조카를 저녁 시간이 되면 동서에게 보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셨습니다. 동서는 화가 많이 났는지 난리를 치다가 저에게 이런 상황을 전부 다 알려줬고 남편과 저는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도착하고 나서야 시모는 현관문을 열어주셨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간 됐으니까 제가 데려가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은혁아, 엄마 왔어. 빨리 가자. 은혁이 지금 자고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달라는 건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되는 거야? 제가 제 자식 데려가겠다는 건데 어머님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잠은 저희 집에 가서 자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은혁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제일 힘들겠어? 말은 안 하지만 은혁이가 정신적인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그런데 동서는 은혁이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혼자만 편애하려고 하잖아. 어머님 집이 편하니까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이진 않아? 동서는 하루가 다르게 엄청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은혁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는 것 같네. 제대로 돌보는 건 맞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서방님이랑 결혼 생활할 때보다 더 못 돌봐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혼을 했으니까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한테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맨날 옆에 끼고 살아요? 15억이면 솔직히 푼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사업을 하던 뭘 해서라도 돈을 불려야 하는데 저도 지금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남편 잘못 만나서 내 인생 다 망쳤는데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혁이 아빠는 정해진 날짜에 보면 되는 거라 편하겠지만 저는 매일 붙어 있는다고요. 동서는 시부모님 방에서 자고 있는 조카를 깨웠고 무작정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시동생이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다 보니 시댁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큰 소리로 난리를 쳤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카를 보내줘야만 했어요. 시모는 집 밖을 나서는 조카를 보면서 나중에 또 놀러 오라며 보내줬지만 그날 난리가 난 이후 동서는 조카를 시댁에 2번 다시 보내지 않았습니다. 시동생과의 만남도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보는 거였는데 평일에 한 번 보는 걸로 혼자 결정해 버렸네요. 저희는 조카가 상처받을까봐 모든 게 조심스러웠지만 동서는 그런 걸 잘 알고 있었는지 더욱더 막 나가기 시작했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를 한 다음 평일에 시동생이 동서를 만날 때 저희도 함께 그 자리를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러준 뒤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똑똑한 조카는 제 말을 잘 새겨 들었고 그렇게 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카가 동서 밑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 보였어요.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서는 자기 꾸미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이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쁜 시동생을 대신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카와 제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지내던 어느 날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일이라 급하게 전화가 온 장소로 출발하게 되었고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 여성분께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지꼴이 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여쭤보니 여성분은 다름 아닌 조카를 가끔 돌봐줬던 보모였습니다. 보모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싶다며 장소를 옮기길 원했고 저는 급하게 조카와 보모를 차에 태운 뒤에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어요. 보모는 심각한 얼굴을 하더니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주더라고요.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이긴 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조카가 앞으로 걱정이 돼서 더 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그 영상을 보곤 입을 다물지 못했고 영상에서 보이는 동서와 의문의 남자의 대화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네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계속해서 내 삶에 참견하는 그 집안 사람들과 더 이상 마주치기 싫다고. 그럼 더 의심만 사게 된다는 거 몰라? 은혁이를 우리가 옆에 끼고 있어야 당신이 받은 15억이 온전하게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의 일부는 결국 그놈이 다시 가져가는 거잖아. 내가 오죽 걱정이 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얼굴을 안 보여준다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게 뻔하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면 당신이 은혁이를 맞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결이 날 수도 있다고. 그건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은혁이한테 확실하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똑똑한 애라서 내 말은 확실하게 알아듣는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무조건 엄마가 잘 챙겨준다는 말만 하라고 했어. 내가 시키지 않는 대로 행동하면 2번 다시 아빠 얼굴 못 본다고 했다니까. 자기도 그건 싫은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잘하고 있잖아. 나는 오히려 양육하는데 그 집안 사람들이 애한테 혼란만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나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 사업이나 신경 써. 앞으로 키워야 될 자식이 하나가 아니라 둘인 거 알지? 정말 다행인 건 임신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지 못한 상황에 이혼을 했다는 거야. 만약에 당신이랑 몰래 만나다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들키기라도 했어봐. 그럼 15억 우리 손에 넘어오지도 않았다고. 아직 숙려 기간이니까 이 기간 안에만 최대한 조심하면 돼. 요즘에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것 같아서 은혁 아빠 만나는 것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일단 출산부터 해야 혼인 기간 중에 임신했다는 걸 확실하게 숨길 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10달 동안 어떻게 자식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냐는 거야. 한번 의심이 시작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라고. 그건 걱정하지 마. 방 안에서 은혁이 재우고 있는 보모 있잖아? 저분이 대신 은혁이를 데려가면 되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안 돼. 보모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가 의문의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던 걸 전부 촬영해 놓고 있었는데 그날 동서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온다는 것 때문에 은혁이를 밖에서 놀라며 내보낸 상황이었어요. 돈 한 푼 쥐어주지 않은 채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조카는 저번에 보모의 집에 찾아간 걸 기억하고 있었는지 늦은 저녁 시간에 보모 집을 찾아갔던 거였고 은혁이는 그제서야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제 핸드폰 번호를 기억해 보모에게 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던 거죠. 왜 아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걱정할까봐 전화를 하지 못했다며 저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저는 그런 조카를 껴안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보모에게 영상의 증거물을 건네받은 뒤 헤어지게 되었고 조카를 저희 부모님께 잠시 맡겼습니다. 그리곤 시댁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 동서의 집안으로 쳐들어가게 되었네요.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제가 문을 두드리자 동서가 당황한 듯 급하게 혼자 나왔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가 달라고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하는 순간 시동생은 동서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현관문이 열리더니 보모에게 받았던 영상 속의 남자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어요. 결국 그 남자와 시동생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서로 막말을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시모가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며 집 안으로 밀치셨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 전부는 동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안에는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의 부모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는 건 처벌받는 거 몰라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지금 은혁이 어디 갔어?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떻게 은혁이를 집 밖에 방치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잠깐 식사 모임이 있어서 밖에서 놀라고 했던 것 뿐이라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남의 식구는 중요하고 자기 자식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거야? 네가 여기서 깔깔거리면서 음식을 먹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때 은혁이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 안 해봤어?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9살밖에 안 된 애를 밖에서 놀라고 늦은 시간까지 방치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 뭐야?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부모에게 받은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시켰고 모든 내용이 담긴 진실이 드러나게 되자 동서와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 안색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은 동서 옆에 있던 남자의 얼굴에 손을 날렸고 동서는 뭐가 잘못됐냐며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또 하나 남아있는 증거물이 있다며 동서를 밀친 뒤에 조카가 생활하던 방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동서한테 급하게 내쫓기면서 가지고 나오지 못한 숨겨놓은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까지 뒤지냐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렇게 조카가 숨겨놓았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동서는 제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을 보더니 당황스러워 했어요. 동서는 쓸데없이 저희 가족에게 전화를 할까봐 조카에게 핸드폰을 사주지 않았었지만, 제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동서 몰래 조카한테 핸드폰을 사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녹음을 하던가 영상을 촬영해 놓으라고 시킨 뒤 나중에 제가 달라고 하면 그때 돌려주기로 했었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카의 핸드폰을 찾게 되었고, 그 안에 있던 영상과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는 순간 온 집안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는 자기 자식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내면서 저번에 시댁에서 잠깐 졸았던 걸로 집으로 돌아와 심하게 화를 내며 2번 다시 아빠 얼굴은 못 보게 될 줄 알라며 난리를 치던 동서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동서와 만나고 있던 남자가 말로만 해선 말을 듣지 않는다고 더욱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이성을 잃어버렸고, 이것 외에도 상간남이 동서가 없을 때 조카에게 했던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증거물들이 조카의 핸드폰에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 이후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동서가 자기 자식을 이용해 받았던 15억의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혼인 기간 중에 다른 남자를 만나 임신을 했다는 사실로 시동생은 역고소를 통해 동서와 상간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네요. 재판에서는 동서는 엄마의 자격이 없다며 접근 금지 처분을 허용해 주었고, 그렇게 모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저에게 많은 걸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동서에게 받았던 일부 금액을 포함해 10억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시동생이 사업으로 많이 바쁜 상태라 제가 조카를 대신 돌봐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많은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게 해준 거와 앞으로 조카를 잘 좀 봐달라며 10억을 결국 넘겨주었네요. 조카는 제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시동생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어가자 잘 풀리지 않았던 사업이 불경기인데도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자기와 살림을 차리며 같이 살겠다고 했던 남자가 동서에게 있던 거금의 돈이 사라지자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모조리 들고 잠적해버린 상태였고, 동서는 빈털터리가 돼선 상간남의 아이를 혼자서 키우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동선의 부모가 시댁에 직접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가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걷어차버린 동서는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네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따로 부르셨길래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시댁 식구의 문제를 피를 나눈 가족처럼 진심을 다해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또 저희 부모님께서도 급할 때 가끔 은혁이 돌봐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린다며 친정 부모님이 앞으로 살게 되실 전원주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댁의 집안은 무너졌을 거라고 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며 그동안의 감사함을 표한 거니 받아달라고 하셨네요. 안 좋았던 일들이 해결이 되자 저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행복만 가득한 날들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